충북 영동군의 작은 다영과 생후 8개월 된 딸 나연이의 이야기인데요. 5년이 지나서야 밝혀진 진실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다연은 수년간 간호사로 일해온 전문가였습니다. 응급처치와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철저한 사람이었죠.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언제나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그런 그녀에게 가족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딸의 작은 변화를 눈빛으로 읽고 컨디션의 미세한 차이를 체온으로 감지하며 아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정확히 준비해내는 엄마였어요. 2017년 11월 3일 화요일 아침 6시 30분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다연은 이미 깨어나 여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난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오랜만에 딸과 단둘이 떠나는 특별한 여행이었거든요. 생후 8개월 된 나연이는 아직 포근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엄마는 이미 머릿속으로 하루 일정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로서의 꼼꼼함이 몸에 밴 다연 씨는 여행용 체크리스트를 손수 작성해서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기저귀 10개, 물티슈 3팩, 분유 2통, 젖병 3개, 아기 이유식 5개, 체온계, 해열제, 상비약까지 마치 병원에서 중환자를 돌보듯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심지어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간호사 시절부터 사용해온 작은 펠라이트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남편 서준이 침실에서 나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여보, 이렇게까지 많이 챙겨야 해? 하루 여행인데? 다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기와 함께 여행할 때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해요. 특히 산골 지역이니까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오전 7시 30분 다연은 나연이를 깨워서 아침 수유를 시켰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맛있게 젖을 먹으며 큰 눈망울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다연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되어보자고 말이에요. 평소 병원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늘 바빴던 그녀에게는 딸과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했거든요. 아침 8시 다연은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나연이의 여분 옷까지 작은 담요, 장난감, 심지어 아기용 자외선 차단제까지 빠뜨린 게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어요. 특히 기저귀 가방은 2번, 3번 체크했습니다. 만약 기저귀가 떨어진다면 아기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으니까요. 서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당부했습니다. 여보, 정말 조심해서 다녀와. 최근 뉴스에서 봤는데 산에서 산삼 캐는 사람들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더라고. 다연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여보. 언니네 근처 평탄한 산책로만 다녀올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안전을 중시하는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오전 9시 다연은 나연이를 카시트에 태우고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이는 새로운 환경에 신이 난 듯 옹알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엄마는 마지막으로 서준과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전 9시 30분 다연의 차는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로 펼쳐진 단풍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운전하면서도 계속 룸미러로 나연이를 확인하는 다연의 모습에서는 엄마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차창 밖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가끔씩 까르르 웃어댔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깐 쉬면서 다연은 서준에게 첫 번째 안부 문자를 보냈어요. 평소와 똑같은 습관이었죠. 그녀는 언제나 가족에게 자신의 안전을 알리는 것을 잊지 않았거든요.
오후 12시 30분 드디어 언니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5년 만에 만난 언니는 다영과 나연이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언니는 나연이를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어머, 나연이가 정말 많이 컸네. 엄마를 쏙 빼닮았어. 점심을 먹으면서 다영과 언니는 오랜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육아 이야기, 직장 이야기, 어릴 적 추억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어요. 나연이는 이모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고요. 다연은 오랜만에 마음의 여유를 느꼈습니다. 이런 평온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나 짧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후 1시 30분 점심을 마친 다연은 나연이에게 젖을 먹이며 오후 계획을 세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짧은 산책을 하고 싶었거든요. 언니도 뒷산 산책로가 평탄하고 안전하다고 추천해 주었어요. 특히 아기띠를 메고 다니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는 코스라고 했습니다. 다연이 나연이를 아기띠에 메고 간단한 산책 준비를 했습니다. 간호사인 그녀는 짧은 외출에도 철저히 준비했어요. 물병 하나, 아기용 간식, 핸드폰, 그리고 늘 가지고 다니는 간호사용 펠라이트까지 작은 배낭에 넣었습니다.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그녀의 본능이었거든요. 나연이도 엄마의 준비를 보며 신이 난 듯 옹알거리고 있었어요.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다연아, 혼자 괜찮겠어? 내가 같이 갈까? 다연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언니, 괜찮아. 평탄한 산책로라고 했잖아. 1시간 정도면 돌아올 거야. 오후 2시 다연은 나연이와 함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책로 입구에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는데 1코스는 30분, 2코스는 1시간 소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당연히 아기와 함께라서 짧은 1코스를 선택했습니다. 무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산책로는 정말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나무 데크로 만들어진 길이 완만하게 이어져 있었고 중간중간 쉴 수 있는 벤치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15분 정도 걸었을 때 다연은 첫 번째 쉼터에서 잠깐 쉬기로 했습니다. 나연이가 조금 보채는 것 같았거든요. 벤치에 앉아서 아이에게 물을 먹이며 주변 풍경을 감상했어요.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가을바람이 솔솔 불어와서 더욱 상쾌했고요. 다연은 이런 평화로운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연의 고요함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오후 2시 30분 다연은 서준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습관이었죠. 여보, 지금 뒷산에서 산책하고 있어요. 여기 정말 좋아요. 공기도 맑고 경치도 예뻐요. 서준이 걱정스럽게 답했어요. 조심해, 여보.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다연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정해진 산책로만 따라 걸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다연은 계속 산책을 이어갔습니다. 나연이는 엄마 품에서 새소리와 바람소리를 들으며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어요. 가끔 나뭇잎이 바람에 떨어지면 손을 뻗어 잡으려고 하기도 했죠.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다연은 계속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오후 3시 10분 산책로 중간 지점에 있는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영동군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드넓은 논밭과 산들이 가을 색깔로 물들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다연은 이 멋진 풍경을 서준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셀카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나연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두 모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고 배경의 가을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나연이도 엄마가 사진을 찍는다는 걸 아는지 방긋방긋 웃어주었어요. 특히 엄마가 손뼉을 치면 따라서 박수를 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다연은 이 순간을 영상으로도 남기고 싶었어요. 나중에 나연이가 커서 함께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말이죠. 오후 3시 17분, 다연은 서준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산속에서 찍은 셀카 3장과 15초짜리 영상 하나였죠. 영상 속에서 나연이는 엄마의 손뼉 소리에 맞춰 깔깔거리며 작은 손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다연 씨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나연아, 아빠한테 인사해. 안녕하세요, 아빠. 우리 잘 놀고 있어요. 그 평범해 보이는 영상이 그들 모녀의 마지막 흔적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다연의 핸드폰에서는 어떤 신호도 더 이상 나가지 않았어요. 마치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말이죠.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던 서준은 그날 오후 내내 아내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평소 다연은 30분마다 한 번씩은 꼭 안부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었거든요. 특히 나연이와 함께 있을 때는 더욱 그랬죠. 아이의 컨디션, 기분, 먹은 것까지 세세하게 공유하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어요. 오후 4시가 지나고 5시가 지나도 연락이 없자 서준의 가슴에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전파가 안 좋은 곳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산골 지역이니까 휴대폰이 잘 안 터질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런데 계속 다연의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도 통화 중이라는 메시지만 반복될 뿐이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불안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오후 6시 서준 씨는 다연이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언니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다연 씨가 오후 2시에 나연이를 데리고 뒷산 산책을 나간 후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4시간이 넘도록 연락이 없다는 건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서준은 급하게 차를 몰고 충북 영동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2시간 거리가 그날따라 끝없이 멀게 느껴졌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나쁜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죠. 밤 10시 영동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들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어요. 생후 8개월 된 아기와 함께 산에서 실종된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11월이라서 더욱 긴급했습니다. 경찰서장은 곧바로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수색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어요. 하지만 캄캄한 밤 산속에서 하는 수색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만으로는 제대로 된 수색이 불가능했거든요. 게다가 산악 지형이 복잡해서 자칫 수색대원들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었어요. 그래도 경찰관들과 마을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다연과 나연이의 이름을 부르며 산을 뒤졌어요. 서준은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습니다. 경찰서에서 대기하며 혹시나 하는 소식을 기다렸죠. 매 시간마다 수색 상황을 물어보며 불안해했어요.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엄습했거든요. 다음 날 새벽 6시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산악구조대장 박정은 씨가 구조팀을 소집했어요. 그는 20년 넘게 산악구조 업무를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조난자들을 구조해 본 경험이 있었지만 아기와 함께 실종된 사건은 처음이었어요.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더욱 신중하게 수색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색팀은 총 3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경찰관 15명, 소방관 10명, 그리고 산악구조대원 5명이었어요. 이들은 다연을 마지막으로 목격된 뒷산 일대를 중심으로 원형으로 펼쳐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헬기까지 동원했지만 울창한 숲 때문에 상공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가장 먼저 발견된 것은 언니 집 앞에 그대로 세워져 있는 다연의 차량이었습니다. 차 안에는 다연이 챙겨온 짐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기저귀 가방, 분유, 젖병, 심지어 그녀의 지갑과 신분증까지 모든 것이 차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잠깐 산책을 나간 것처럼 말이죠. 이 발견으로 수색 범위를 뒷산 일대로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박정은 산악구조대장은 수색 팀원들에게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모든 사소한 흔적도 놓치지 마세요. 천 조각, 발자국, 심지어 아기 용품 하나라도 발견되면 즉시 알려주세요. 수색이 시작되고 2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평탄한 산책로를 벗어난 흔적도 없었고 추락한 흔적도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두 모녀가 공중에서 사라진 것처럼 신비로웠습니다. 수색대원들은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오후 2시 수색 범위를 더욱 넓혔습니다. 혹시 다연이 길을 잘못 들어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간호사로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아기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무리한 코스를 선택했을 가능성은 낮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색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씩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평소 다연 같은 꼼꼼한 성격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남겼을 법한 흔적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아기와 함께 다니면서 기저귀, 물통, 과자봉지 하나조차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특히 생후 8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다니면 을에 생기게 마련인 온갖 잡동사니들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박정은 산악구조대장은 점점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는 수십 년간 산악구조 업무를 해오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실종 사건에서는 반드시 흔적이 남게 되어 있거든요. 옷가지 조각이든 신발이든 아니면 개인 소지품이든 말이에요. 다연과 나연이의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박정은 산악구조대장이 동료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이 사건에는 뭔가 다른 요소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다연의 준비성이 철저한 간호사였고 아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엄마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거든요. 첫날 수색은 해질 무렵까지 계속되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수색대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기가 함께 실종되었다는 점 때문에 더욱 절박했는데 말이에요. 11월의 산속밤 기온은 영하로 떨어질 수 있었거든요. 서준은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계속해서 다연의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통화 중 상태만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온갖 가능성을 생각해 봤어요. 길을 잃었을 수도 있고 다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끔찍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2022년 9월 다연과 나연이가 실종된 지 거의 5년이 되어가는 시점이었어요.
그동안 서준은 수없이 많은 수색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수사를 종료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산에서 사고를 당해 숨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서준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는 혼자서라도 그 산을 찾았거든요. 그해 9월 15일 서준은 또다시 충북 명동의 그 산을 찾았습니다. 박정은 산악구조대장도 여전히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으로 20년 넘게 산악구조와 등산객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에 그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던 그는 서준의 요청에 다시 한번 수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수색은 아니었지만 개인적으로라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수색 6일째 되던 날 드디어 첫 번째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날도 새벽부터 서준과 박정은 산악구조대장 그리고 몇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산을 뒤지고 있었어요. 이미 수색 범위는 처음보다 3배 이상 넓어져 있었습니다. 박정은 산악구조대장은 수색대원들과 함께 더욱 깊은 계곡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그곳은 일반인들이 절대 갈 수 없는 험한 지역이었어요. 오후 3시경 수색대원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깊은 계곡 바위 틈 사이에서 작은 물건 하나가 발견된 것이었어요. 그것은 낡은 간호사용 펠라이트였습니다. 길이가 10cm 정도 되는 작고 가는 손전등이었죠. 겉면은 녹이 슬어 있었지만 여전히 원래 모양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박정은 산악구조대장이 조심스럽게 그 펠라이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6일 동안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는데 드디어 뭔가를 발견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불길한 예감도 들었습니다. 이 깊은 계곡에서 펠라이트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좋지 않은 상황을 의미할 수도 있었거든요. 즉시 현장 보존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경찰 과학수사대가 출동해서 펠라이트 주변을 샅샅이 조사했어요. 혹시 다른 증거물이 더 있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펠라이트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마치 그것만 홀로 그곳에 떨어져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서준이 그 펠라이트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즉시 알아보았어요. 다연이 간호사 시절부터 늘 가지고 다니던 바로 그 펠라이트였거든요. 그녀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그것을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이번 여행에도 가져왔다는 것을 서준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아내 것이 확실해요. 저 작은 흠집까지 그대로예요. 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내의 흔적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더 큰 불안이 밀려왔거든요. 그 험한 계곡에서 펠라이트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다연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시사했으니까요. 펠라이트는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정확한 분석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죠. 특히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어떤 경로로 그곳까지 왔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했어요. 과학수사 전문가들은 펠라이트에 남아있는 지문, DNA, 그리고 각종 흔적들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일이 걸렸습니다. 그 3일 동안 서준과 수색대는 초조하게 기다려야 했어요. 혹시나 해서 펠라이트가 발견된 주변을 더욱 집중적으로 수색했지만 추가적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펠라이트만이 유일한 증거인 것처럼 말이죠. 드디어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정은 산악구조대장과 담당 경찰관,
그리고 서준과 함께 결과를 들었어요. 과학수사 전문가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펠라이트에는 분명히 다현 씨의 지문과 DNA가 검출되었어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 펠라이트는 불과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사용된 흔적이 있습니다. 5년 전 실종 당시에 그곳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최근에야 밖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이 펠라이트는 5년 동안 어딘가 숨겨져 있다가 최근에야 발견될 수 있는 곳으로 나온 것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이 발견은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조난 사고로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박정은 산악구조대장은 그동안의 직감이 맞았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이 사건에는 분명히 다른 요소가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현 씨와 나연이는 지난 5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담당 경찰관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이 맴돌고 있었어요. 5년 전에 실종되었는데 펠라이트가 최근에야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그들이 5년 동안 어딘가에 있다가 최근에야 흔적을 드러낸 것일까요? 서준은 이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내와 딸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5년 동안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을지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감금되어 있었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그는 견딜 수 없었어요. 수사팀은 즉시 새로운 방향으로 수사를 전환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유괴나 감금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펠라이트가 발견된 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정밀한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동굴이나 은밀한 공간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어요. 여전히 수수께끼는 많았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서 펠라이트가 발견된 것일까요? 그리고 다현과 나연이는 정말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살아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명확한 답은 아직 없었어요. 그날 밤 서준은 오랜만에 작은 희망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비록 작은 단서였지만 5년 만에 아내의 흔적을 찾은 것이었거든요. 혹시 아내와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그의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펠라이트 발견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사팀은 그 주변 지역을 더욱 집중적으로 수색했지만 추가적인 단서는 찾을 수 없었어요. 서준은 매일 그 산을 오르내리며 아내와 딸의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지만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5년 만에 찾은 유일한 단서였으니까요. 그런데 9월 28일 밤 충북 지역에 큰 폭우가 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쏟아진 비는 산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작은 계곡들은 물살이 거세졌고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바위들이 드러났습니다. 물의 힘으로 수년 동안 쌓여있던 흙과 낙엽들이 씻겨 내려갔거든요. 마치 자연이 숨겨뒀던 비밀을 하나씩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폭우가 그친 다음 날 아침, 박정은 산악구조대장이 수색 지역을 점검하러 나갔습니다. 비로 인한 산사태나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는 일상적인 업무였죠. 하지만 펠라이트가 발견된 계곡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바위 틈이 드러나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여기 틈이 이렇게 컸었나? 박정은 산악구조대장은 그 바위 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폭우로 인해 틈 사이에 끼어 있던 흙과 돌들이 씻겨나가면서 공간이 넓어진 것 같았어요. 손전등을 비춰보니 생각보다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 안쪽에서 뭔가 색깔이 있는 물건이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서 꺼내본 것은 작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아기용 담요 조각으로 보였는데 연분홍색 바탕에 작은 꽃무늬가 그려져 있었어요. 크기는 손바닥 정도였지만 명백히 아기용품이었습니다. 박정은 산악구조대장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5년 전 실종된 나연이의 물건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즉시 서준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준은 그 담요 조각을 보자마자 확신했어요. 다연이 나연이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담요였거든요. 연분홍색의 작은 장미꽃이 수놓아진 그 담요를 서준 씨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연이 임신 중에 직접 골라서 산 것이었으니까요. 맞아요. 나연이 담요 맞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몰라요. 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딸의 흔적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 험한 곳에서 담요 조각이 나왔다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나연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경찰 과학수사팀이 다시 출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담요 조각뿐만 아니라 그것이 발견된 바위 틈도 정밀하게 조사했어요. 바위 틈 안쪽을 내시경 카메라로 촬영하고 혹시 다른 증거물이 더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 바위 틈 뒤쪽으로 더 큰 공간이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은 자연 동굴로 보입니다. 입구가 바위와 흙으로 막혀 있어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것 같네요. 과학수사팀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폭우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숨겨져 있었을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동굴 입구가 너무 좁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인이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있었거든요. 특별한 장비 없이는 접근이 불가능했어요. 수사팀은 즉시 전문 동굴 탐사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기까지는 이틀이 걸렸어요. 그 이틀 동안 서준은 초조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혹시 그 동굴 안에 아내와 딸의 더 많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아니면 정말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고요. 한편 과학수사팀은 담요 조각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DNA 검사는 물론이고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어떤 경로로 그곳까지 왔는지를 알아내려고 했어요. 분석 결과는 펠라이트와 비슷했습니다. 5년 동안 밀폐된 공간에 있다가 최근에야 외부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죠. 이 발견으로 수사팀은 새로운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연 씨와 나연이가 5년 전 그 동굴에 들어간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들어갔을까요? 자발적으로 들어간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들어간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박정은 산악구조대장은 지형 전문가와 함께 그 지역의 지질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 동굴은 단순한 자연 동굴이 아니라 지하수의 흐름에 의해 형성된 복잡한 수로 시스템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즉, 그 동굴에서 시작해서 지하로 연결되는 더 큰 공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만약 5년 전 큰 비가 왔다면 지하수 흐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 안에 있던 물건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질 전문가의 설명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그렇다면 펠라이트와 담요 조각이 최근에야 발견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거든요. 지하수의 흐름 변화로 인해 5년 동안 깊은 곳에 있던 물건들이 표면
가까이 올라온 것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다현 씨와 나연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살아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 봐야 했어요. 전문 탐사팀이 도착하는 내일이 너무나 기다려졌습니다. 10월 1일 오전 9시, 드디어 전문 동굴 탐사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3명의 전문가들은 특수 장비를 가지고 왔어요. 좁은 공간 진입용 카메라, 산소 농도 측정기, 그리고 비상시를 대비한 구조 장비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준은 새벽부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5년 만에 아내와 딸의 진실을 알 수 있는 순간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탐사팀장 김민수 씨가 먼저 바위 틈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동굴 탐사를 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입구의 크기와 각도를 측정하고 내부 공기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산소 농도는 정상이었고 유독가스도 검출되지 않았어요. 진입 조건은 만족했지만 여전히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입구가 너무 좁아서 장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겠네요. 저 혼자 들어가서 1차 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민수 팀장이 말했습니다. 서준은 자신도 함께 들어가고 싶다고 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허락되지 않았어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했거든요. 서준은 밖에서 무선 통신으로 상황을 듣기로 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김민수 팀장이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3m 정도 기어서 들어가니 공간이 조금 넓어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서서 다닐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으로 주변을 비춰보니 자연적으로 형성된 석회암 동굴이었어요. 바닥에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민수 팀장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서준 씨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발견될까요?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진실일까요? 15분 후 김민수 팀장이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신발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용 운동화로 보이는데 상태가 많이 손상되어 있어요. 서준은 숨을 죽이며 물어봤습니다. 무슨 색깔인가요? 어떤 모양인가요? 검은색 운동화인데 분홍색 줄무늬가 있어요. 230 사이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서준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연이 그날 신고 간 신발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검은색 바탕에 분홍색 줄무늬가 있는 230 사이즈 운동화. 틀림없이 아내의 신발이었어요. 박정은 산악구조대장이 서준을 부축해 주었습니다. 김민수 팀장은 계속해서 동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신발이 발견된 지점에서 5m 정도 더 들어가니 공간이 갑자기 넓어졌다고 했어요. 마치 작은 방 같은 공간이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욱 충격적인 것이 발견되었어요. 여기 뼈가 있습니다. 사람 뼈로 보이는데 김민수 팀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5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지만 아무도 이런 결과를 바라지 않았어요. 서준은 주저앉아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를 잃었다는 현실이 마침내 그에게 닥쳐온 것이었거든요. 뼈의 상태가 많이 부서져 있어서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민수 팀장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현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일단 밖으로 나오기로 했어요. 정확한 신원 확인과 사인 규명을 위해서는 법의학 전문가와 함께 다시 들어가야 했거든요. 오후 2시 김민수 팀장이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어요. 30분간 동굴 안에 있으면서 본 것들을 정리해서 보고했습니다. 신발 한 짝, 부서진 뼈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어요. 동굴 안쪽에서 녹슨 도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잡이가 나무로 되어 있고 끝에 쇠로 된 뾰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약초나 산삼을 캐는 도구로 보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박정은 산악구조대장이 깜짝 놀랐어요. 5년 전에 다현 씨의 남편이 걱정했던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불법으로 산삼을 캐는 사람들 말이에요. 혹시 다현 씨가 그런 사람들과 마주쳤던 것일까요? 오후 4시 법의학팀과 과학수사팀이 합동으로 동굴에 진입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발견된 뼈들을 조심스럽게 수거하고 주변 상황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특히 녹슨 도구는 별도로 보관해서 지문 감식을 의뢰했어요. 3일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과 기록과 DNA 검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되었어요. 발견된 유골은 다현의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동굴 안에서는 다현의 유골만 발견되었을 뿐 나연이의 흔적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 결과는 새로운 미스터리를 낳았어요. 분명히 다현과 나연이는 함께 실종되었는데 왜 엄마의 유골만 발견된 것일까요? 8개월 된 아기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설마 5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는 것일까요? 서준은 아내의 죽음을 확인하게 되어 슬펐지만 동시에 딸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나연이는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8개월 된 아기가 5년 동안 혼자 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누군가 돌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과학수사팀은 동굴에서 발견된 불법 채취 도구에 대해 집중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이 도구가 사건의 열쇠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도구의 제작 방식, 사용 흔적, 그리고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지문이나 DNA를 모두 조사했어요. 과연 이 작은 단서가 5년 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다현이 유골 발견 이후 수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살인 사건으로 수사 방향이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연이의 행방이었습니다. 8개월 된 아기가 5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과연 지금도 살아있는 것일까요? 국과수에서는 동굴에서 발견된 불법 채취 도구를 정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구가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었거든요. 산삼을 캐는데 사용하는 특수한 쇠망치였는데 손잡이 부분의 테이핑 방식이 매우 독특했어요. 검은 절연 테이프를 나선형으로 감아놓은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담당 형사 이상훈 씨는 이 테이핑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15년간 산악 지역 수사를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어요. 불법 채취꾼들을 수없이 단속해본 경험이 있었죠. 그의 기억 속에는 비슷한 테이핑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테이핑 방식이 나칭네요. 5년 전쯤 단속했던 사람 중에 이런 식으로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상훈 형사는 5년 전 단속 기록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하반기 불법 채취 단속 기록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11월 5일 다현이 실종된 바로 이틀 후에 단속된 김도영 씨라는 사람이었어요. 김도영 씨의 단속 기록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가 소지하고 있던 도구들의 테이핑 방식이 동굴에서 발견된 것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뿐만 아니라 단속 당시 그의 행동도 매우 수상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접근하자 도구들을 급하게 숨기려 했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일관성이 없었거든요. 더욱 중요한 것은 김도영 씨가 아내와 함께 그 산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다현 씨 실종 사건 직후인 11월 10일경부터 그들 부부의 행적이 묘연해졌습니다. 집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갑자기 짐을 정리해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고 했어요. 너무 급작스럽게 떠났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히 지내다가 갑자기 이삿짐을 싸더니 연락도 없이 사라져버렸거든요. 당시 집주인 박순자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이상훈 형사는 이 증언에 주목했어요. 다연의 실종 사건과 김도영 부부의 갑작스러운 이주 시기가 너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거든요. 수사팀은 즉시 김도영 부부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 이전 기록, 휴대폰 사용 내역, 카드 사용 기록까지 모든 것을 조사했어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도영 부부는 충북 영동을 떠난 후 계속해서 이사를 다녔어요. 마치 누군가를 피해 도망 다니는 것처럼 말이에요. 2018년에는 강원도 홍천, 2019년에는 경북 안동, 2020년에는 전남 구례로 이사했습니다. 매번 1년을 넘기지 않고 이사를 다녔어요. 그리고 현재는 충북 단양의 외딴 산골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인구 10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죠.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2018년부터 그들과 함께 사는 아이가 목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강원도 홍천에 살 때부터 이웃 주민들이 김도영 부부 집에 어린 아이가 있다고 증언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그 아이를 친척 아이라고 둘러댔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조카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친구 아이를 잠깐 맡아주는 거라고 했어요. 말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홍천에서 살았을 때의 이웃 증언이었습니다. 이상훈 형사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김도영 부부와 함께 사는 그 아이가 바로 나연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사팀은 김도영 부부가 현재 살고 있는 충북 단양의 마을 주민들을 은밀히 조사했습니다. 그 마을은 너무 외딴 곳이라서 외부인이 들어오면 금방 소문이 났거든요. 조사 결과 정말로 김도영 부부와 함께 사는 5세 정도의 여자아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그 아이가 참 예뻐요. 그런데 말을 잘 안 해서 처음에는 말이 늦은 아이인 줄 알았는데 가끔 엄마를 찾는다고 올 때가 있더라고요. 마을 이장님의 증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서준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혹시 그 아이가 정말 나연이라면 5년 동안 엄마를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뜻이니까요. 이상훈 형사는 마을 주민들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김도영 씨 부인의 이름은 최영희 씨였고 그녀가 주로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아이는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고 나와도 최영희 씨와 항상 함께였습니다. 마치 아이를 숨기려는 것 같다고 주민들은 말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마을 보건소에서 나왔습니다. 김도영 부부가 이 마을에 온 후 한 번도 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간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5세 아이라면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전혀 기록이 없었거든요. 이는 그 아이의 신원을 숨기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신중하게 체포작전을 계획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어요. 혹시 김도영 부부가 위험한 행동을 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준비하고 아이 보호 전문가도 함께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10월 15일 새벽 5시 드디어 체포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특공대와 수사팀이 김도영 부부의 집을 포위했어요. 서준도 함께 가고 싶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찰서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새벽에 고요함을 깨고 경찰들이 집으로 진입했습니다. 김도영 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되었지만 최영희 씨는 아이를 끌어안고 울면서 저항했어요. 이 아이는 우리 딸이에요. 제발 데려가지 마세요. 하지만 경찰의 설득 끝에 최영희 씨도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5년 동안 키워온 아이도 보호되었어요. 5세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경찰들을 보고 무서워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가 정말 나연이일까요? 김도영 부부가 체포된 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신원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과연 정말 나연이일까요? 5년 동안 기다려온 서준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순간이었어요. 아이는 경찰서 아동보호실에서 전문 상담사와 함께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5세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는 처음에는 경찰들을 매우 무서워했어요. 낯선 환경에 떨어진 것도 그렇고 갑자기 돌봐주던 사람들과 헤어진 충격도 컸을 거예요. 아동 전문 상담사 김소영 씨가 아이 곁에서 계속 달래주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름이 뭐예요? 김소영 상담사가 부드럽게 물어봤습니다. 아이는 한참 생각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연이요. 그 한마디에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똑같았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DNA 검사가 필요했어요. 서준의 DNA와 비교해야 친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었거든요. 한편 조사실에서는 김도영 부부에 대한 긴급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극구 부인하던 그들이었지만 점점 추궁이 거세지자 결국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특히 최영희 씨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나쁜 일을 한 거 맞아요. 최영희 씨가 울먹이며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그날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2017년 11월 3일 김도영 씨는 평소와 같이 뒷산에서 불법으로 산삼을 채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경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산책로에서 벗어나 이쪽으로 오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다연 씨였죠. 불법 채취 현장이 발각될까봐 김도영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 여자분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휴대폰을 꺼내려고 했어요. 신고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김도영 씨의 증언에 따르면 다연은 그의 불법 채취 행위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고 해요. 그러자 김도영 씨가 막으려다가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연이 넘어지면서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했어요. 정말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신고만 하지 말라고 하려던 건데. 김도영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연 씨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머리에서 많은 피가 나고 있었어요. 김도영 씨는 겁이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때 최영희 씨가 남편을 찾아서 산으로 올라왔어요. 남편이 너무 늦어서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여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고 옆에는 아기가 울고 있었어요.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은 이미 숨이 끊어진 것 같았고 아기만 살아 있었거든요. 최영희 씨의 증언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가질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8개월 된 예쁜 아기를 보게 된 것이었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쁜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아기가 너무 예뻤고 제 품에 안기니까 마치 제 아이 같았어요. 최영희 씨는 남편과 함께
다연 씨의 시신을 동굴 안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연이만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아이로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 후 며칠 뒤부터 경찰의 수색이 시작되자 급하게 이사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너무 사랑했어요. 정말 제 친딸처럼 키웠다고요. 최영희 씨의 말에는 진심이 섞여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5년 동안 다연의 죽음을 숨기고 나연이를 불법으로 양육해왔던 것이었거든요. 다음 날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서준의 딸, 나연이가 맞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확률 99.99%로 친부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였습니다. 5년 만에 딸을 찾은 것이었어요. 서준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딸을 찾았다는 기쁨과 아내를 잃었다는 슬픔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나연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처음 만남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연이는 5년 동안 최영희 씨를 엄마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갑자기 생부를 만나는 것이 큰 충격일 수 있었거든요. 아동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천천히 접근하기로 했어요. 나연아, 아빠야. 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연이는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서준 씨가 보여준 옛날 사진들을 보고 조금씩 기억을 되찾는 것 같았어요. 특히 엄마 다연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나연이의 질문에 서준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5세 아이에게 엄마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어요. 재회 후 몇 주가 지나면서 나연이는 점점 서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어요. 비록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혈육의 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김도영 부부는 결국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도영 씨는 과실치사와 시신유기, 아동유괴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최영희 씨도 공범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나연이를 잘 키워주었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서준은 다연의 묘비에 새로운 글귀를 새겼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이를 끝까지 지켜냈다라는 문구였어요. 다연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연이를 보호하려 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결국 딸만큼은 살려낸 것이니까요. 이제 서준과 나연이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5년이라는 긴 공백을 메우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있지만 소중한 가족을 되찾은 기쁨도 있었으니까요. 사건이 마무리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3년 4월 서준과 나연이는 이제 6살이 된 딸과 함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나연이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최영희 씨를 엄마라고 부르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의 적응력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했어요. 아동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며 나연이는 점점 본래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서준도 5년간 놓친 아버지 역할을 하나씩 배워나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나연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가끔씩 나연이가 묻는 질문이었어요. 서준은 그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항상 나연이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다행히 나연이는 점점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서준은 다연이 마지막 순간까지 딸을 지키려 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날 끔찍한 일이 일어났지만 나연이만큼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다연 씨의 마지막 선택이 딸의 생명을 구한 것일 수도 있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첫째, 가족의 소중함이에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준에게는 아내와 딸과 함께 보낸 그 마지막 아침이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이 되었어요. 둘째,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서준이 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았기 때문에 결국 딸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만약 그가 중간에 포기했다면 나연이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끝없는 기다림과 노력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셋째, 작은 관심과 도움의 힘이에요. 박정은 산악구조대장, 이상훈 형사, 그리고 마을 주민들까지 많은 분들이 작은 관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작은 관심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김도영 부부의 행동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비록 나연이를 잘 돌봐주었다고는 하지만 다연의 죽음을 숨기고 아이를 불법으로 키운 것은 명백한 범죄였거든요. 하지만 그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나연이가 5년 동안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복잡한 감정이 드는 부분이죠. 현재 나연이는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밝게 자라고 있습니다.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하고 엄마를 그리워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서준은 딸에게 엄마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줍니다. 다연이 얼마나 나연이를 사랑했는지, 어떤 엄마였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은 안녕하신가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한 번 더 말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